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친가상화폐 성향의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PC 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2.1%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 2.3%에는 부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10월 PC 물가가 전년 대비했을 때 2.3% 상승했습니다. 근원지수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휘발유 증가 등 영향에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WTI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전일 보여줬던 이 강세에서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10월의 PC, 더불어서 3분기 GDP 잠정치 등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제 0.5일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판도가 바뀌는 12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를 통해서 금통일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스페이스 X 살펴봅니다. 스페이스 X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항공 우주 기업입니다. 이들은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02년 설립됐는데요. 2001년 페이팔 매각으로 억만장자가 된 일론은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를 위한 로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찾았지만 비용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일론은 직접 로켓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는데요. 2002년 이렇게 스페이스 X가 탄생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이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스페이스 X는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2008년 펠컨 1으로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을 지구 궤도에 도달시킨 데 이어 2010년에는 발사된 드래곤을 궤도 비행 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2012년 드래곤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을 도킹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2015년엔 펠컨 9의 로켓 1단 부스터를 역추진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고 2017년 이를 로켓 발사에 재사용했습니다. 이런 눈부신 기록들에 현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 국방부 발주의 70% 이상을 수주하는 미 우주발사 시장의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기만 한 것 같은 스페이스 X는 사실 파산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적도 있는데요. 2006년 스페이스 X의 펠컨 1의 첫 로켓 발사 시도가
연료 누출과 화재로 발사 25초 만에 근처 해상에 추락하며 비행에 처참히 실패했고 2번째에 이어 3번째 발사까지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한 번 발사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했던 스페이스X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죠. 하지만 결국 4번째 발사에서 3번째 발사에서 성공의 짜릿함을 맛보면서 팰컨 1은 세계 최초로 민간이 발사한 우주 로켓이 될 수 있었습니다. 4차에 이어서 5차 비행 역시도 성공해냅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해내기도 했는데요.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수송선으로 개발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 현장에서 1단 로켓이 발사장 내에 발사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7시 25분 미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5차 발사된 스타쉽이 1단 로켓인 슈퍼헤비와 2단 로켓인 스타쉽 우주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단의 슈퍼헤비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정확히 발사대로 귀환했고 이를 잡기 위해 젓가락팔로 불리는 장비가 정확하게 슈퍼헤비를 잡아냈습니다. 이런 공중 포획 방식은 지상 착륙을 위한 별도의 다리가 필요 없어서 무게와 연료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우주 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타쉽은 화성으로 미래의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최대 100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류가 만든 우주 비행체 중에서 가장 큰 운송 능력을 갖춘 로켓이기도 합니다. 길이 121m, 무게 5,000톤으로 4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크기죠.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로켓은 그동안에는 1960년에서 1970년대 아폴로 계획 때 사용된 길이 110m의 세턴 5호였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할 상징으로도 꼽히는데요. 스페이스X는 2026년 첫 화성 착륙과 또 2030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화성 도시 건설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를 이끄는 수장 일론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스타쉽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 발사 현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방문해 머스크 CEO와 함께 발사를 참관했죠.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우주 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전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검토, 비용 지출 등은 최소화하고 기술을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우주 개발이 진행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커지는 몸집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발사체 시장 전체를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우주 산업의 지평을 연 스페이스X, 산업 독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화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아직인데 트럼프 측에서는 반도체 막판 보조급 지급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끌 이 정부 효율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서둘러서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라고 밝혔고요. 인텔에는 최대 78억 6,6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을 급히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지는 이와 같은 막바지 계약들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에 반도체법 관련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보조금을 회수를 할 경우에 우리 기업의 사업에도 굉장히 크게 차질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마스와미와 머스크가 이끄는 이 정부 효율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력과 지출을 이 삭감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영국의 이 벤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위기가 조금 더 심화가 됐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가 영국 정부의 엄격한 전기차 전환 목표에 반발을 하면서 영국 루턴의 벤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엘즈미어 항구 공장으로 생산 라인을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의무화 목표뿐만 아니라 이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신차 판매의 22%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을 하고요. 203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과도한 규제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 차량당 최대 1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 마이크 호스 회장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업계가 규제로 인해서 수익성과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은 스텔란티스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최대 이 3개의 공장을 폐쇄를 하고요. 이 포드 자동차는 유럽 내 4천여 개의 매장을 폐쇄하면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레바논은 이제 정찰 비행과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휴전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이 조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26일 이 협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승인을 했고요. 27일 오전 4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휴전안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고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레바논 내 이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군대 운용은 레바논군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고요. 무기 관련 시설은 해체될 예정이고 또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위원회도 함께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해서 이 레바논 내에 이란의 활동을 억제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이 이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반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베팅이 통했나 봅니다. 스타링크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영 지역이 없는 전화 그리고 데이터 연결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재선에 기여를 크게 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규제 장벽이 완화가 됐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블룸버그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 X는 T모바일 일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 내 T모바일 사용자들이 스타링크 기반 이동통신망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미국은 국토가 굉장히 넓고 인구 밀집 지역 외에는 이 이동통신망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기지국 없이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스페이스 X와 T모바일은 2022년부터 협업을 추진해왔지만 FCC 규제 때문에 중단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 도지를 맡게 되면서 규제가 해소되기 시작했고요. 기술적 장벽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위성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스페이스 X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X는 허리케인 재해 당시에 이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난 메시지를 발송을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와 T모바일은 구체적인 통신 규격과 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추가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FCC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비스 도입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점도 함께 걸림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마약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멕시코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 공격에 보복 대응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자 이 멕시코 대통령이 보복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서한을 읽으면서 멕시코는 미국과 협력해서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관세는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M, 스텔란티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맞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관세가 양국 모두에게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를 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위협이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의 재편의 시작인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미국 증시 그동안 연일 강세를 보여줬다가 이제 네. 간밤에만 잠깐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미국 증시가 아니라 그럼요. 뭐 우리 증시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도지 쪽에서 반도체법이라던가 IRA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네. 반도체주 안 그래도 좀 흔들리는 장세 보여주다가 여기서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거를 알면 제가 여기 있진 않겠죠. 아, 그렇죠. 일단 뭐 간밤에 미증시가 내린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통해서 휴장에 들어갑니다. 조기 종료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나 설 연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연휴 전에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에 넘기기 전에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이걸 이어받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기 전에 예산금을 다 쓰고 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 속도전에 유리한 어떤 기업은 하나 있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보조금도 받고 R&D 비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마이크론도 아직 못 받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못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이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주가의 개선이 되려면 근본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게 좀 아쉽죠. 그렇죠. 인사단에 대한 이동? 사람만 바뀌면 뭐합니까? 네. 제품은 그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보다도 HBM에 대한 확실한 일정 플랜이 우리에게 지켜줘야 그래야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한 모멘텀이 딱 필요가 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엔비디아 쪽에서 이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의 패스트트랙을 좀 추진을 하면서 좀 빠르게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네.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게 뭐 HBM이 통과가 됐다, 중요한 시기를 넘겼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항상 이 퀄테스트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항상 좀 부정적인 의견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엔비디아가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이게 좀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5만 원 단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 좀 저점 매수세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한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 한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뉴스를 해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품에 대한 어떤 인증을 못 받았구나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아니면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HBM 일부라도 납품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젠슨왕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삼성전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025년 물량도 이미 완판이 됐다라는 거. 그럼 2026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고객사에서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그걸 공급할 제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공급을 담당하는 공급처인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빨리 만들어야 우리도 가져다 파는데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우리도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다. 너네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되면 도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저는 립서비스와 함께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찌되었든 일정 부분의 어떤 수량이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율이라든지 납품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가격은 저는 충분히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V자 반등,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의 가격 부담스럽지 않죠. 뭐 당연히 5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긴 하지만 아마 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투심 자체가 손절해야 돼, 리스크 관리해야 돼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젠 사야겠다. 라는 투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그렇게 이제는 깊지 않지 않겠나라는 의견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통위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 동결,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한은은 동결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 네. 여기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25bp냐 동결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기준으로는 25bp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인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의 속도 조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다수의 지표들이 그들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고용지표, 실업급여 부분에서도 굉장히 최저의 수준을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만 얇을 뿐 그들의 지갑은 여전히 빵빵하고 미국의 경기는 트럼프 2기 시기를 맞이해서 조금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자국 기업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또 이제 압도적인 어떤 지원 혜택을 좀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하나 거기에 따른 이제 속도 조절은 중간중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지수의 위치가 금리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면 갑작스럽게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표를 통해서 보는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고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을 바라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또한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미증시의 흔들림은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찍었던 만큼 오늘 이제 간밤에 있었던 잠깐의 흔들림은 기회로 삼아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좀 섹터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밸류업 ETF로 봤을 때 그동안은 뭐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았는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지금 사그라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 편입이 될 경우에는 그 뉴스로 인해서 이미 세로 뉴스로도 작용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살펴봤더니 통신주 쪽에서는 그래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미국 안에서도 뭐 넷플릭스 효과로 이 T모바일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또 찍고 있기도 하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밸류업 플러스 연말이니까 이 배당 기대감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실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잘 갈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외인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쪽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너무 고가가 아닐까라면서 좀 섣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건 보유자 관점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보유자의 관점이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 이제 높여볼 필요는 있는데 전제 조건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기대한다 혹은 고배당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은 조금 제쳐두고 AI와 데이터 센터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또 관심 그리고 스타링크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혜택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은 오지 지역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적에도 위성이 필요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실 스타링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통신사하고의 협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다른 사기업들보다 이미 완성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 이걸 떠나서 주가의 조정 시에 지금의 시대는 AI 시대이고 데이터 센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최근에 올라오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두 가지 이유를 좀 많이들 찾고 계시긴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나라 통신주에 지금 묻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들도 계속 변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특히나 SK텔레콤은 전체 매출에서 벌써 25에서 30%가 AI 인프라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LG U+도 최근에 지금 급등한 이유도 AI 인프라 구축에 지금 힘을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통신주를 단순히 이제 과거의 어떤 평가처럼 방어주다, 배당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기보단 조정 시에 데이터 AI 센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한정적이죠. 네. 근데 통신주들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상승력이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신주를 살 거냐? 아니면 AI 소프트웨어를 살 거냐? 아니면 네이버를 살 거냐? 이젠 여기서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이 좀 필요한 거죠.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통신주. 그런데 이제 수익률 게임을 원한다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가 조금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공감이 가시는 섹터를 좀 선택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이 AI 키워드로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면 통신을 바라보고 또 급진적인 상승, 그 대신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AI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또 팔란티어도 최근에 그렇죠. 270% 올해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오르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는데 포트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진짜 사실 올해 시작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테마 자체가 이 시장을 주도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그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I라던가 뭐 로봇, 특히나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트럼프 쪽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힘을 쏟고 있겠다라는 모습을 드러낸 만큼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솟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선점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장사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를 보면 시계열을 좀 나열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송도 쪽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온이 됐어요. 켜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송도 쪽에 뭐가 있느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부분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기업이 보로노이. 그러니까 미국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물질을 발굴해내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송도 쪽에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처음으로 켜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보로노이와 함께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도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이제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높여보는 게 맞지 않겠나? 만약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어떤 테마주들이 우리넷, 우리로 이런 기업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본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좀 도드라지게 나타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의료 AI 혹은 신약 개발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 AI 이쪽 관련돼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크게 또 움직였던 게 남북 경협주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에서 이 정상회담을 조금 더 빠르게 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진짜 현실화가 될지 이러면서 뉴스를 조금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재건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선점을 해야 될까요? 주식을 제법 오래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노이 사태를. 아무것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굉장히 짧은 시간의 만남을 끝으로 헤어졌죠. 그러면서 당일 경협주 죄다 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 플레이일 뿐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어떤 밸류를 고민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밸류를 고민을 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 혹은 이제 철도를 까는 쪽 현대 로템 이러한 쪽을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어제 이제 시장에서 반응한 쪽은 중소형단의 굉장히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부분은 우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트럼프 2기 시대에 또다시 김정은과 만남을 이뤄내겠지라는 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재건과 경험은 한 끗 차이입니다. 네,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히림도 그 안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고요. 뭐 한미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업도 속해 있는 것 같고 또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속해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경협이 되었든 재건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 투자.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될 수 있는 게 콘크리트 타설. 전진건설 로봇과 같은 기업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협주 쪽은 사실 이렇게 재건과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공통분모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우리 시장을 강타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드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전투기 이렇게 만드는데 돈 많이 쓰지 말고 이게 값싼 무인 드론이 더 좋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2025년 미국의 1,200조에 육박하는 이 국방 예산에서 드론 군단이 창설이 된다라면서 드론이 사실 뭐 전쟁이라던가 뭐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그 몸짓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주 지금이라도 좀 접근을 하거나 뭐 관심을 두어봐야 될까요? 이게 참 속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한 나라의 국방력을 이제 대체하는 제품들은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느냐, 방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구조적인 부분들이 성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인기 드론의 어떤 파괴력이랑 살생력을 확인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어떤 수혜는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온전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까지 조금 퍼져 나오기에는 다소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아쉽게도 그동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방산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어제는 일정 부분 단기 반등 나왔지만 그제와 3일 전은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드론주가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갔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윗꼬리를 달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드론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반응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직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드론 관련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확실한 관련주들이 보이고 그 움직임 또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뚜렷하게 연결고리를 찾자라고 보면은 사실상은 좀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유념해서 투자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판도가 바뀌는 12월 대응 전략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미국의 칩스법과 IRA 보조금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시장에는 우려감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강달러 흐름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그 강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 장관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0.6%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장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 하루 앞두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투자자들이 매수보단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휴장 이후 금요일은 또 조기 폐장이 예정돼 있죠. 또 오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다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탄탄함을 보여줬고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2.8%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비 0.2%, 전년비 2.3% 상승했는데요. 근원 PCE 역시도 전월비 0.3%, 전년비 2.38%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시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또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연준 이사들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4.2%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주들 오늘도 약세입니다. 1.5% 하락하면서 4,853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배럴당 6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알파벳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죠.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시장 조사기관 IDC는 애플이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등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싼 가격이 성장을 저하시켰다고 봤는데요. 2025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하반기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폰 17 시리즈의 라인업이 기존과 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러스 모델 대신 에어 라인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에어의 성공을 맛본 애플이 아이폰에도 에어 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아이폰 17 에어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좀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 1%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약세를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에 대한 아웃퍼폼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여전히 기회가 많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오늘장 유일하게 상승한 알파벳 0.0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 오늘장에서 1% 가까운 하락폭을 그려냈는데요. 주가는 하락세지만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시장은 유통, 공용, 이커머스 시장의 대장격인 아마존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은 홀리데이 기간에 주식 쇼핑 목록에 아마존을 추가하라라고 추천했습니다. 이커머스 분야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 유지하고 있고 얼리 홀리데이 프로모션이나 빠른 배송, 지역화, 또 프라임 생태계 확장, 경쟁력 있는 가격 등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류 전문가와의 통화 후에 앞으로 아마존이 이 이커머스 분야의 거대 기업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낙관한 겁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오늘장 1%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는 1.5% 넘는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델 테크놀로지스 살펴볼까요? 오늘장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죠.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부진한 매출과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여파인데요. 3분기 매출이 244억 달러, EPS 2.25달러를 보고했습니다. LSEG 예상치인 매출 246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는데 다만 예상 EPS였던 2.06달러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델은 4분기에 240에서 250억 달러 사이의 매출을 예상했는데요. LSEG 예상치인 255억 7천만 달러를 밑돕니다. 델의 주가는 실적 발표 전만해도 올해 들어서 86% 급등했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됐던 거죠. 오늘장에선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다른 PC 제조업체 HP 역시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살펴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LSEG에 따르면 시장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분기에 EPS 86센트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회사는 84에서 86센트 사이를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이던스에 비해서 3분기 매출은 준수하게 나와줬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10억 1천만 달러, EPS는 93센트를 보고했습니다. 시장은 매출 9억 8,300만 달러와 EPS 81센트를 예상했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분기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버트 포드비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FO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IT 대란으로 인한 역풍이 예상됐음에도 집중적인 실행력과 엄격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강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IT 대란에도 고객 유지율 97%를 나타내며 리스크를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반 아웃피터스 살펴볼까요? 오늘장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의류 소매업체 어반 아웃피터스 오늘장 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3분기 매출이 준수하게 나온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러셀 2000 지수만이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하면서 주요 기술주들도 일제히 내림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도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PC 물가 지표가 9월보다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 물가에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2.8%를 보여주면서 성장은 견조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전 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관망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가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83%가 동결을 외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13%는 침체된 내수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자, 깜짝 인하를 보여줄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어제장에서 움직였었던 테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선 남북 경협주,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테마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별다른 의견을 주고받지 않고 헤어지면서 그 즉시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번에 직접 대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검토가 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타고 있고요. 일제히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푸른 기술 역시 최근에 CBDC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모멘텀을 강화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미 직접 대화 검토 소식에 남북 고속철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철도 관련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좀 부각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라리스 AI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관성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부분에 더해서 재건주로 함께 엮이면서 상승 흐름을 키워갔다라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남북 경협주와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시선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엮여져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급등세가 반드시 또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라일리도 이날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라일리는 경쟁사 암젠이 악재에 시달리면서 4.5%대 하락세를 보여주자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도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암젠은 25% 넘는 1년 사이에 20% 넘는 비만 치료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2차 시험 결과가 좀 안 좋게 흘러지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라일리는 4% 넘는 급등세를 함께 보여주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바 있었고요. 우리 역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나이백이 노화엽전 펩타이드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나이백과 애니젠 그리고 유한양이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에 국한할 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제약바이오 시장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 포인트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계속해서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우려 소식에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소분항단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칩스법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철폐하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폭을 보여줬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권에는 있지만 체질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HBM이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젠스낭 CEO가 삼성전자 HBM3E 8단, 12단 납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멘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 트럼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중국산에는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의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피해가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와 PSK홀딩스 그리고 HL만도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일장 움직였었던 테마들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희는 그럼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가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은 트럼프와 머스크 입에 따라서 울고 웃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나 보조금 부담이 있는 쪽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금융이나 엔터주들은 그나마 시장을 좀 지켜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KCT 준비를 했고요. CBDC 관련주입니다. 내년부터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를 앞두고 어제 결제가 처음으로 시연이 됐습니다. 부스가 마련이 됐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시연이 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CBDC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과 같이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중앙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다닐 때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어떤 걸 먹고 결제를 할 때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된다면 중간에 카드사를 통한 뒤에 음식점에게 다시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CBDC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비자와 구매자가 1대1로 계좌이체 방식처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처음으로 시연했던 모습을 보니까 QR코드를 찍고 한 3초 이내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상한가에서 시간 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대표부 대표에 강경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그리어를 지명하면서 한일사료를 포함해서 사료주들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 일기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엔 트럼프 일기 당시에 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개방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일사료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2007년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의 비중이 5%였다면 당시 트럼프 일기가 집권했었던 18년으로 돌아간다면 50%를 넘어서면서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1기보다도 더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일 사료를 필두로 사료주들이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4.9%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간 외에서 변동을 좀 보이다가 보합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주당 고정 배당금을 25%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밸류업 계획도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의 30% 중반대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한 3% 정도로 고점을 좀 높이긴 했는데요. 이 상승분도 반납을 하면서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주들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내러티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주가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이어서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일종이죠. 무보증으로 사채를 좀 발행을 했었는데 빌려줬던 쪽에서 원래 이제 내걸었던 조건이 3년 동안 누적된 에비타가 이자 비용의 5배 이상을 유지하게끔 계속 한다라는 부분의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기일 이전에 조기 회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신용을 좀 더 보증을 좀 해주기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롯데월드타워 지금 시가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수를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3%대 강세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예상 체결지수 단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위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장중에 2,500선을 하회했다라는 속보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2,500선을 일단 지키면서 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선 향해서 올라갑니다. 69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2% 정도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칩스법 재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자사주 매입 소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봤을 때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일단 이 소식 덕분에 로봇주도 같이 강세 보였습니다. 1.5%대 강세 보였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대 강세 보이면서 31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제 오늘 있을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양하게 공개가 됐는데 이 경제 지표를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00선이 깨지면서 개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0.13% 하락하면서 2,49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3%가 올라가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694포인트, 여전히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들 쪽에서 상승 흐름 혹은 하락 흐름이 나왔는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업종별로만 따져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 안에서도 섬유의복이라던가 화학 쪽에서 상승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목재에서는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을 열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의 그 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 쪽에서 0.48% 강하게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잠시 후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가 그 뒤를 이어서 0.35%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0.72% 강세를 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 쪽에서 1%가 넘어가는 흐름으로 상승에 대해서 탄력성을 확실히 더 크게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0.6, 제조가 0.0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건설과 유통은 오늘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에서 0.57%가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종이목재에서 0.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 의류에서 0.6%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라던가 화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 체결가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으로 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하락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앞으로 폴더블폰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도지의 공동수장으로 임명이 된 이
이 랄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이 너무 과하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발언하게 되면서 어제장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나란히 하락세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보합,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4%가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고정 배당금을 일단 25%나 확대를 하면서 주주 환원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주가는 오늘 자체는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가 4.97%가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오늘도 조금 낙폭을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PC라던가 이 모바일 같이 전통 수요처에서 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자체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87%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0.6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인천 송도에서 짓고 있는 이 ADC 전용 공장 건설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년 3월 1일부터 ADC CDMO 사업을 이쪽 인천 송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DMO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의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로써 이제 22만 6천 대를 리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주주 가치를 본격적으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는 0.6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아래사는 현재 HLB만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2%, 3% 그리고 5%까지 강세를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이 루머 후폭풍에 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가 2.6%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2.13%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5.2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가 2.81% 상승세 크게 그려내고 있고요. 반면에 HLB가 0.6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한 채 종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일단 HLB 제약 쪽에서 국내 최초로 이 경구용 척수손해 변성증 치료제가 SCI급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SCI급 학술지가 무엇을 표현하냐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넘버원 바이오텍에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단 만큼 오늘도 주가가 그 훈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먼저 맵을 열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 좀 상승하는 종목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K 하이닉스는 2.73%가 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하나시스템이라던가 하나솔루션 쪽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승을 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5% 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주는 어제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0.7%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이라던가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조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 1%, 0.3% 낙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섹터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종목군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차단기 누적 생산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주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섹터 안에 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밑그림 작업이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한미반도체도 오늘장 0.78%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금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곳에 무게추를 강하게 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금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현재 0.89%가 하락했는데 기업 가치 제고 기대감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는 상승 탄력을 받아갔지만 오늘은 0.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형성이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을 제외를 했을 때 이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이 금융권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뉴욕 증시 안에서도 크게 훈풍 받아갔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이 출발 증시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시장이 정말 좋아질까요? 코스피 그래도 2,500선은 다행히 회복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를 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빼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은 일단 좀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계속 요즘에 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수급 부재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올해 이제 중순 들어서 지금 이번 달 중순 들어서는 코스피가 그래도 이제 2,400에서 2,500선까지는 조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이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조금은 밀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지수를 못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역시도 좀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테마성 종목군들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미국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소형 단위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된 이후에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러셀 2000에 대한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줬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업종에 있어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자본이 탄탄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중소형 단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셀 2000 쪽도 한번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관세라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 증시에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인 좀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폭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몰리는 섹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추워지면 우리가 배당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대안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 역시도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과대낙폭 업종 위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수급의 부재가 일단은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500선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관세에서 자유로운 쪽도 보자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팀장님 일단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는 거라면 트럼프나 여기 플러스로 머스크까지 같이 묶어서 수혜주 내에서 종목을 좀 선정하고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막상 하면은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 한 2달 정도 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ESS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이나 이제 우주항공 쪽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밸류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까지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 말고 그동안 이제 피해주였던 쪽에서 조금 저가 매수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는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 보면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트럼프 피해주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쪽도 트럼프 일기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권 때보다도 더 좋았던 분기도 이제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취임 이후에 그 해에는 이제 그 신재생 쪽들이 많이 무너졌던 상황이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조금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간에 따른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도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도 이 기업들이 갑자기 무너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투심에 의해서 상당히 좀 악화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엔 이제 저가에서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게 좀 유의미한 이제 지점이 이제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한번 같이 취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취임은 1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두 달이 남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지금 피해주로 속해 있는 쪽도 같이 보셔도 모아가도 좋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투트랙 전략도 함께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주주 환원 가치 발표 이야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7%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팀장님께서 엔비디아 동향도 같이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매도를 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산 운용사에서 고객들한테 이 엔비디아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지금쯤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제 또 우리 증권사를 살펴봤을 때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우위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걱정 없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들어오는 창구 보니까 JP모건은 들어왔는데 또 모건 스탠리는 나가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은 팀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하이닉스를 좀 못 괴롭혀서 좀 안달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갖고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연도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문에 의해서 하락을 하다가도 추세적으로는 결국엔 다시금 이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저는 진짜로 엔비디아를 팔 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어닝 쇼크가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사실 그때 이제 팔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실적도 사실 성장폭은 둔화됐지만 결국에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다 이제 뭐 증가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한 이제 그런 수치가 나왔지만은 결국에 이제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때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또 시장 기대치에 못 맞췄다라는 이유로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8월 달에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다시금 또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도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을 통해서 또 AI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도나 이제 적극 매도를 조금 고려할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동향이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우상향 추세로 가더라도 이번 연도 뭐 상반기처럼 그렇게 탄력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추세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도요. 결국 이제 빅테크도 이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 탄력도도 낮아지고 결국엔 그 밑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러셀 2000 ETF를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소형단 같은 경우에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3000개 이상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픽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를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러셀 2000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IWM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한번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뭐 그 주주환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주가상에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밀려서 전저점 부근이 뭐 15만 원대까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때가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5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좀 바라보실 때 뭔가 이런 V자 반등보다는 좀 내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대장은 맞겠지만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속도는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이라서 수급에 이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전저점이었던 15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이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11월 8일 그 딱 하루 빼고는 전부 다 샀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는 프리미엄 가입하면 넷플릭스도 같이 네.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AI 결부하면서 어쨌든 조금씩 성과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일단 증명이 좀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고 오늘도 차트 보면 5일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올라왔다면 그리고 20만 원 선 이제 자리를 차지를 좀 했다면 안전지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그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제 20만 6,500원, 그래서 22만 원대를 또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어떻게 보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매번 이제 좋았었죠. 근데 이제 실적에 비해서 사실상 주가는 굉장히 좀 형편이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규제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혁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존 사업에서는 너무 지금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기마다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광고하고 이커머스 그리고 서치 플랫폼 이쪽에서는 매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걸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은 이제 이쪽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AI 기술이 언제 도입이 되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커머스 쪽이 좀 고도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브리핑 기능을 앞으로 좀 넣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게 쇼핑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AI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또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주들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네이버도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또 한번 좀 수급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엔 사실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AI 산업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 분야에서는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중기나 이제 단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상방은 23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22만 원 선 혹은 23만 원 선까지 터치가 좀 나오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네이버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어서인지 오늘 카카오도 기관이 일단은 상단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STO 법제화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 기사 확인해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 참석했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기대감 속에 반응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팀장님 오늘 일정 앞두고 오후장에서 좀 관심이 좀 가져도 될지 트레이딩 관점 유효할까요? 네,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면 관련주들이 뭐 그게 그렇게
그렇게 뭐 반응이 이제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법 제약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암호화폐라든지 NFT 그리고 블록체인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테마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 STO랑도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코인 시세랑도 상당 부분 좀 연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서도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 그 법제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조금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고점에서부터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부터 한 20% 이상 가량 밀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TO 관련한 일정 앞두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눌렸을 때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 탑픽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셨습니다. 이럴 땐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제일 중요할 텐데 7,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단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오늘 크게 움직이는 테마는 앞서서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시간외 특징주 설명해 드렸던 테마와 거의 흡사하게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이제 실증 테스트 앞두고 처음으로 결제를 시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음식점까지 갔다면 앞으로는 1대1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어제 시연한 내용 봤을 때는 QR코드만 찍으면 3초 내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료입니다. 이 종목도 이 섹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FTA에 관여했었던 강경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그리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일사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당시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매출을 좀 많이 올렸었던 이력이 있어서 같이 좀 관심받고 있고요. 보통 사료 기업들이 양돈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이고요. 어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중국 관련주 살펴봤을 때 게임과 엔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관세가 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이 좀 돌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게임과 엔터 쪽에 속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지금 봐도 좋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가장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연속성을 좀 보자면 게임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번, 2번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이제 이슈가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구글 플레이 그리고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 수수료를 좀 인하를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게 뭔가 신작 출시에 대한 부진도 있겠지만은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를 거의 30% 가량 이제 취득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사들이 그동안 이제 수익성 감소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이제 입점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모바일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수수료 절감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충분히 또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내년이 중요한 이유가 게임주가 결국에 이제 신작 출시도 대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어떤 수수료 절감까지 더해지면은 사실 수익성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메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컴투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모바일 쪽에서 한 70% 이상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이라든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그리고 넷마블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인 시세랑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섹터 중에 게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근데 뭐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코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세부안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는 훨씬 더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임기 내내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NFT라든지 이 블록체인 쪽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이 열풍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작도 지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들 사실 위메이드도 이거 같이 이제 수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보다는 위메이드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 자체가 위메이드 쪽이 훨씬 더 좀 좋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야구 게임에 대한 이제 IP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뭐 MLB 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KBO 관련해서도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모바일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절감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야구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BO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뭐 할 때마다 매진이라고 하니 이게 지금 게임 수요로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컴투스 역시 관련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이제 코인 관련주로서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원의 지분을 뭐 16%대에서 지금 20%대까지 늘린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마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인보다도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의 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최대한 3천억대까지 절감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또 모바일 쪽에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앱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좀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다양한 또 신작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넷마블, 그리고 컴투스 종목 탑픽 종목 주셨으니까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CBDC랑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CBDC가 이제 어제 또 첫 결제 시연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STO의 진심이듯 CBDC도 꽤나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실증 테스트 앞두고 있고요. 어제 시외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시점이 내년이라고 딱 박혀져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뉴스는 붙어줄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봐도 될지 일단 궁금하고 관련주 선별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사실 도입을 못했던 이유가 그런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정부가 중앙 정부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어디에 돈을 쓰고 지출을 하는지 이거를 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는 반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시가총액이 또 이제 작은 종목들인 상황이라서 이걸 조금 길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 가장 좀 대장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한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지금 상한가가 갔다가 지금 풀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밀렸을 때 한 번은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라갈 때 굳이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네트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가가 5,66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이게 잘못 고점에서 물렸다가는 지금 순식간에 거의 15%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웬만하면 이제 트레이딩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굳이 하실 거라면은 그래도 고점 대비 지금가로부터 한 20% 정도 더 밀렸을 때 한 번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CBDC 관련한 뉴스는 계속 붙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고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보다도 한 20% 정도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눌렸을 때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 섹터는 워낙 종목들이 다 시총이 작아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항상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개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 점이 있습니다. 10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3% 상승하며 직전 달인 9월에 2.1% 상승해서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8%로 집계가 되면서 소비자 지출 부문이 전 분기 대비 3.5% 상승하는 등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5.8% 급등한 12.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비안이 정부로부터 66억 달러의 조건부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이는 공장 증설 자금이고요. 리비안은 연간 40만 대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출 전망이고 또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STO 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필요한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STO 제도권 내에 들였고 일본 역시 지난 2020년 제도권 내에 STO를 편입했다며 한국 STO 제도와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시하며 출발했습니다. 최근 들어 강세를 이어온 만큼 레벨 부담도 여전한 가운데 국채 선물 미결제 약정은 거래가 시작된 지난 9월 12일 이래 최대치를 기록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수가 진행되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하락불, 코스닥은 상승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2,500선을 깨뜨렸던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상승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0.03%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며 2,50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9% 개장과 비교했을 때 다소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승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694포인트 선을 지나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논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찍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강하게 들이우면서 이 코스피 지수 자체는 파란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개인이 조금 더 그 폭이 큽니다. 708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60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626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워낙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도 자체가 그래도 상방불을 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은 45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현재 96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이 현재 2%가 훨씬 더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종이목재가 소폭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장 당시에는 첫 번째 업종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 업종을 열었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이 업종 안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대비했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들이우고 있고요. 철강금속에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전기전자, 이 반도체 관련 종 안에서는 1%가 조금 더 넘어가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현재 유통만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 0.96% 강세 연출되고 있고 이어서 금융이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 화학과 섬유, 의료 마찬가지로 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불 이어가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에서 0.5% 강한 상승 탄력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그래도 하락불이 조금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도 상승불이 조금은 더 많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료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켜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안에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이 비만 치료제에다가 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움직임이 크게 들이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매배는 비만 치료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잘렉스 임상 3상을 계획하겠다라면서 이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3%대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리가캠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분에 이 6%가 조금 더 넘어가게끔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 강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어갈 수가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라던가 부품 장비단이 많이 위치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에코프로는 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일단 1.28%로 이 퍼센테이지 자체는 조금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현재 0.67%가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삼성 SDI와 2,056억 원 규모로 양극재,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강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내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특약 조정 담보로 롯데 월드타워를 제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잠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소비자 내구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에서 어제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에 더불어서 남북 경협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지금 크게 보여주는 종목들 자체가 이 완성차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이 0.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면서 2,500선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안착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이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동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